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국립대 한문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함영대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내용은 의당 박세화 선생의 구인의 양상인데요. 의당 박세화 선생은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 그 생애 마감이 1910년이기 때문에 뭐 20세기 유학자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의당 박세화 선생에 대한 그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또 뭐 똑같이 진행된 것을 중언부언하기보다는 조금 더 그 삶, 특별히 이제 의당 박세화 선생의 삶은 그 죽음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삶의 의미가 더 잘 드러난 경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더 추적해 보고 또 의당 선생의 그 삶의 여정을 잘 살펴보니까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강악했던 모습이세요. 제자들하고. 근데 그 강악했던 모습이 좀 각별한 데가 있었거든요. 그런 점들을 좀 추적을 해서 어떤 그 질병이나 병이 있어도 그 어떤 다른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마쳤는데요. 한문학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그런 걸 이제 자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 의미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선생님과 달리 제가 따로 뭐 PPT 자료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리듯이 제가 준비한 것을 조금씩 이렇게 들려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논어에 보면은 그 공자님의 그 배기와 숙제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그래서 제자가 물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하니 공자님이 옛날에 현인이지. 어땠습니까? 인을 구해서 인을 얻었는데 무엇을 원망했겠는가?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배기숙제는 여러분 뭐 노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실 텐데요. 그렇게 그 삶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를테면 고죽국의 두 왕자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장자가 아니라 그 막내에게 왕위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막내는 아니 형님이 계신데 어떻게 내가 그걸 차지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고 그 형님에게 양보를 했죠. 첫 번째 형님에게. 그러니까 형님은 아버지의 명의대 내가 어떻게 그걸 가지겠는가. 그래서 다시 또 그 원래 왕위를 받았던 동생에게 돌려줘요. 그래서 두 사람 다 그 왕위를 차지 않고 고죽국을 떠나서 결국 고죽국은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왕위를 그 떠나서 있다가 문왕이 그 이제 은나라를 끝내고 주나라를 일으킨 사람이 문왕 아닙니까? 문왕이 연세 높은 분들을 잘 모신다고 하니까 찾아갔는데 그때 마침 문왕은 돌아가시고 무왕이 자기 아버지 문왕의 유업을 이어서 은나라를 정벌하러 가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아직 아버지의 장래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전쟁터에 나서는 것을 효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또 신하가 임금을 치는 것을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 무왕의 말꼬삐를 잡아요. 그러니까 무왕의 신하들이 그 배기숙제를 죽이려고 하는데 무왕을 도왔던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는 강태공이 말리죠. 현인이다. 그러지 마라. 결국 그 이제 강태공을 모사로 해서 무왕은 결국 은나라를 물리치고 주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나라 건국한 주나라에 있던 주나라의 것은 먹을 수 없다. 이것은 불의한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배기와 숙제는 결국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를 캐먹다 자기 삶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여러분도 잘 아는 유행가 가사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은 왕자였던 신분을 벗어나서 또 자신이 옳다고 하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고로운 삶을 살았던 두 이제 형제지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어떤 신념을 위해서 삶을 마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공자님의 그런 평가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공자님은 논에서 가장 중시하는 게 인인데 그 배기숙제를 인을 구하여 인을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공자를 배웠던 맹자 역시 청고한 맑을 청자에 높을 고자 써서 청고한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런 어떤 유학 사상의 어떤 중요한 인물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조금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의당 박세화라고 하는 인물의 삶과 죽음도 이와 조금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1910년에 의당 박세화는 일제에서 강제로 합병을 당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곡기를 끊고 죽음을 마칩니다. 근데 그 죽음을 죽음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마치는 거죠. 그래서 죽음으로 들어가는데
그 변이 이렇습니다. 병나라가 망하자 천하의 임금이 없어서 우리나라만이 홀로 주나라의 예법을 잘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미약하게나마 그 문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나라가 망했으니까 도와 화는 중화를 말합니다. 그 중화의 문명을 말하는 건데요. 함께 망한 것이다.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내가 구차하게 살아서 오랑캐의 어떤 백성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죽어서 화하에, 그 중화의 문명을 이은 바로 그 화하에, 중화화자 여러 마자 쓰는 중원의 문명을 말합니다. 화하의 귀신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잘 추적해 보면 결국 의당 박세화라는 인물은 화하의 문명을 간직했던 조국, 곧 조선인데요. 조선이 망했다는 것은 결국 도가 없어졌다는 것이고, 또 동시에 중화의 문명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화하의 귀신이 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인데요. 그래서 그 말을 마치고 예의조선이다. 우리가 이제 예의 있다 할 때 그 예의입니다.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죠. 손수 써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박세화라는 그러한 인물을 지탱해 왔던 것은 도에 대한 자임의식, 그리고 어떤 문명을 간직하고 또 그것을 부여잡고 사는 인생이라는 문명의식이 작동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의당의 어떤 삶은 이제 본인 스스로도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의암 유인석이 다시 그걸 되돌려주기도 하는데요. 어떤 말인가 하면은 도와 함께 죽을 사람이다. 여도 구망인이다. 이런 말을 이제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당이 돌아가실 때에 창동이라고는 충북 음성 지역인데요. 창동이라는 곳에서 돌아가시면서 그 돌아가시는 그 순도, 도를 위해 죽는 그 순도의 과정을 일기로 남기는데, 그게 창동일기라는 데 남겨져 있는데, 그게 보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죽으려는 것은 살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다. 도가 망했는데 내가 어찌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내 스스로 몸을 바쳐서 성현에게 내 몸을 바칠 것이다. 도를 위해 죽는 삶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장엄하게 그려져 있는데요. 어찌 보면 삶과 죽음의 의리에 굉장히 투철했던 유학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도를 위해 죽다고 한다면 결국 그 살아있는 그 삶은 무엇이 되는가? 결국 구도하는 과정이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의당 박세화의 삶과 그에 대한 기록은 대개 이제 구도와 순도 또는 구인과 순도 이렇게 이제 많이 표상이 됩니다. 그런데 의당 박세화의 그 수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응선이라고 하는 제자에 의해서는 우리 서성의 삶은 또 학문의 전체적인 모습은 무실이다. 힘쓸 무자에 열매실자. 그러니까 참된 가치에 대해 힘을 썼던 분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해요. 도를 위해서 죽는 어떤 본인의 말과 제자에 의해서 무실한 삶을 살았다. 참된 것을 힘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더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의당 박세화는 자신이 48살 때 자격록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자신의 학문의 전체상을 드러냈던 어떤 글을 남겼는데요. 거기에 학문의 요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경을 주로 한다. 경이란 건 삼가하는 것인데 마음을 잘 부여잡고 행동가지를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집중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사사로움을 제거한다. 사사로운 것은 자신의 어떤 형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결과로서 인을 구한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또 조금 더 나아가서는 하지만 결국은 구인, 인을 구하는 것이 학문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인을 학문의 핵심으로 파악을 하고 경을 주장하는 것, 그 다음에 사사로움을 없애는 것, 이것은 학문의 수행 방법으로 생각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결국 이 세 가지가 이제 맞물려 돌아가면서 인을 구하는 것이 학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사로움을 아는 것이 어렵고 또 사를 제거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만약 사사로움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 곧 인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구구하게 평생에 힘쓴 것이 바로 이
무엇이 인인가, 인을 구하는 것이고 또 그 인을 구하기 위해서 사사로움을 제거하는 이 사이에 관찰하는 데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사사로움을 없앤다는 것은 공적인, 아주 공변된 어떤 마음가짐을 유지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주 어떤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라든지 개인의 권익이라든지 또 개인적인 사고를 내려놓고 모든 사람에게 조금 더 유익하거나 또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그 무엇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하고 또 추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구인의 과정, 어찌 보면 이러한 어떤 무엇이 참된 것이 인인가라고 이렇게 하는 구인의 과정은 백이숙제가 자신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 추구했던 것과도 좀 비교해 볼 만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하나는 인을 구하는 논리를 그 의당은 과연 어떻게 설정했는가, 또 그럼 그런 논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덕인, 인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던가, 이런 걸 한번 이제 생각해 볼 텐데요. 의당명이라고 하는 이제 박세화의 그 자호입니다. 자호인데 실은 이제 자호라기보다는 그 누구에겐가 그러한 것이 좋다고 해서 받았던 것인데요. 의당이라고 하는 의당명이 있습니다. 의당명의 내용이 참 좋은데 그 내용이 읽어보면 이런 게 있어요. 굳셈으로 사욕을 이겨내고 인내로 멀리까지 도달하리니, 이렇게 있고, 목숨이 있는 그 순간까지 어찌 그만둘 수 있으랴, 짊어질 것은 인이라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에 짊어져야 될 것을 인이라고 파악을 했는데, 근데 인은 공자님은 논어에서 인에 대해서 그 자신의 뛰어난 제자 안연히 묻자 이렇게 말하죠. 안연히 문인한데 자활 극기복내라, 자신을 이기고 예를 회복하는 것이다.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내려놓는다는 것이고, 예를 회복한다는 것은 철저한 공적인 예에 복속시킨다는 것인데, 하지만 그래도 뭔가 석연치 않았는지 안연은 다시 더 묻습니다. 그 조목에 대해서 물으니까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마라. 어찌 보면 아주 강력한 예에 의해 규정되는 어떤 생활 모습을 말하는 것으로서 어찌 보면 인을 실천한다는 것은 엄격한 그런 규범에 자신의 삶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종속시키는 어찌 보면 약간 엄격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의당은 그런 사실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의당이 생각하는 인은 그보다는 조금 더 융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들인데요. 의당은 인을 생리로 파악합니다. 생생할 생자 이치 이자인데요. 생리, 그래서 그는 천지가 만물을 생성하는 이치, 만물이 냉연성으로 선천적으로 가지는 것이 인이다. 이를테면 사람의 마음에 있어서 우리는 누군가가 이유 없이 죽어가거나 아주 고통스러워하면 그것은 천연의 동정심을 가시는 것인데, 그것이 일종의 우리가 아는 척은지심이라고 맹자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그런 것들은 인한 마음에서는 원래 가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마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선한 것이지만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형자의 기운기자서는 어떻게 보면 육체의 욕망인데요. 육체의 욕망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육체의 욕망은 곧 사사로울 사자가 되는 것인데요. 이 사를 제거하는 것이 의당의 어떤 학문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를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공입니다. 공. 의당은 이것을 이제 물이 흘러가다가 장애물을 만나는 것에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물을 막는 것이 사라면 이것을 터뜨리는 것은 공이다.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사욕에 의해서 어떤 공공이 흘러가는 물이 막혀 있다면 공을 써가지고, 공이랑 공변되고 누구나 동의할 만한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로 그 물을 툭 터야지 그게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아주 삼가는 것으로서 마음을 보존하고 온화하고 자애하고 남을 자기 마음처럼 생기는 설을 행하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은 철저하게 자신의 안으로서의 그 온화함이라든지
또는 삼감이라든지가 있고 또 그런 마음에 더하여 남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자신의 마음과 같이 남을 생각하는 그게 우리는 이제 그 용서할 서자 쓰는 서인데요. 보통 그건 이제 용서가 아니고 다사는 그걸 추서다. 자신의 안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추서라고 하는데 바로 이 두 가지를 가지게 된다면 사사로운 것이 들어올 틈이 없을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어버이를 섬기는 효라든지 임금을 섬기는 충이라든지 부부 사이, 형제, 부모 사귐에 생리가 돌 것이기 때문에 아주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은 잘 따라가 보면 결국 이거는 주희의 인설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주희는 자신의 인설에서 어떤 인을 굉장히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주희의 인설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천지 만물이 생생하는 마음으로 삼는데 천지의 마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인이고 인간은 인간이 포함된 만물에 적해 우주 만물을 관료하는 그런 생명 원리를 구정할 수 있는데 그것이 사람의 성정이 되면 그게 척은지심이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에 입히면 사랑의 이치인데 그런데 결국 이런 인이 백행과 만선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인에 대해서 추구해야 되고 공문에서 학문하는 사람은 다 추구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논리에 대해서 의당은 충분히 수용을 하고 그러면서 조금 더 나아가서 생생하고 좀 더 자연스럽게 이것을 수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묻죠.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뭐가 선이고 뭐가 불선인지 알아야지 그것을 잘 대응해서 처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의당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선과 악이 있는 곳은 전적으로 편안하거나 한가할 때 있는 것이 아니고 피할 수 없는 화와 복이라든지 생과 사의 두려운 상황이라든지 인간과 금수가 판가름되는 상황에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의 선을 분명하게 획득해서 옳음을 관통시켜야 그래야지 그 자신의 옳다고 하는 그 가치를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평소에 치지하고 확고하게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의당은 피할 수 없는 화와 복이라든지 생과 사라든지 아주 위급한 상황들이죠. 또 인간과 금수가 판가름 나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의 설을 확실하게 획득하는 방법, 그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판단하는 것도 역시 쉬운 게 아닙니다. 결국 그것은 그 사람이 그 시대를 어떻게 보는가에 달려있는 것인데요. 안타깝게도 의당의 경우 자신의 변화하는 시대에 대해서 그는 그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 서양의 문물들이 굉장히 많이 밀려 들어오고 있었는데요. 의당은 그것을 변화에 수용해서 받아들여야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이었는데요. 이를테면 화륜선이나 전선의 기교는 기교일 뿐 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중국의 진작이 들어왔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경전을 희롱하고 모욕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저들의 기교가 없어서 안 될 것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또 오히려 저런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정신을 혼란하게 한다면 우리가 굳이 이런 것들은 무용지물이고 위태로운 것이 아니냐.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종래에 지켜왔던 떳떳한 도를 조금 더 견지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위정척사를 그 소리 높여 외쳤던 이항로에 대해서 우함 이후에 아주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당대에 대해서 의당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아주 참담하다. 성정이 옮겨졌고 심술이 무너졌고 전형이 없어졌고 형용도 헐어버렸다. 그 옛날 성인에 대해서 말을 하면 무슨 꿈에서나 나오는 귀신이라 말하고 옛날 도를 본받아야 한다라고 하면 야만이라고 말을 하니까 이렇게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이제 의당은 자신의 시대를 순음의 시대, 양이 오지 않는 순음의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의당에게 있어서 자신이 지켜왔던 도라든지 화하의 문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의 시대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 아니라 점차 없어지고 있는 시대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아마 갈등을 했을 겁니다. 의당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도를 따르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고민은 의당만 했던 게 아니에요. 당대에 뛰어난 어떤 유학자의 한 명이었던 수당 이남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중국이 침몰되어 만국은 풍속이 같아지는데 오직 우리나라는 당군이나 기자의 오래된 나라로서 공자 맹자의 유교를 받들어 의관과 문물을 보존하고 있다. 그나마 의미 성당 가운데 양이 희미한 형편인데 이것마저 없어지게 되었다. 어쩌란 말인가? 이게 천도인가?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의당이 그 시대에 대해서 유학의 도가 저물어가고 새로운 문물이 밀려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스러운 어떤 그 기분을 가졌던 것. 이거는 당대 유학의 신념을 가졌던 사람에게는 상당히 보편적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의당이 결국 의당은 1910년대에 나라를 빼앗기자 목숨을 마치는데요. 그것은 자신이 지켜왔던 도가 무너졌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어찌 보면 아주 이상한 것이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것의 하나였을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의당의 덕인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제가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쓰다 보니까 좀 간결하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이런 것들인데요. 의당의 그 강학의 모습을 좀 우리 유심히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당의 말을 따라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현의 말에 명백하고 평실하게 일상에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따라서 남들에게 권했다. 일상의 도에 대해서 남들에게 말했기 때문에 강학하는 분들이 쉽게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제자 윤응선이라고 하는 제자의 평에 의하면 굉장히 그런 어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답변을 해줬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쉽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잘한 어떤 일반적인 일뿐 아니라 이기라든지 심성이라든지 명덕 같은 것에도 미쳐가지고요. 이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명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심성이나 명덕을 우리는 실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명위에서 실직으로 나아가는 그런 학문을 해야 한다. 즉 이론적 탐구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것은 결국 이런 실질적인 행동을 하기 위한 전 단계니까 그런 어떤 이기론의 토론에 집중하기보다는 심성이나 명덕의 가치를 충분히 알아 그것을 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당은 말을 어렵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심이기다. 마음을 아주 평안하게 두고 기운을 아주 수월하게 둠으로써 이치를 궁구하는 것. 그리고 그 강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르치기도 했지만 또 여러 사람들이 서로 토론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는 과정에 의당은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의 장점이 있으면 따르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고 화기,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이걸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상징적, 좀 의미심장하게 들을 건 뭔가 하면 주자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일반적인 조선의 주자파들은 주자의 말을 묵수하거든요. 그래서 주자의 말을 그대로 따라야 된다고 하는데 의당도 당연히 주자의 말을 따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따라야 된다는 말을 강조하기 앞서 어떤 말을 하냐면은 우리 회안부자가 여러 사람의 말을 절충하고 고심하고 아주 성의를 깊이 발휘한 것은 넓지만 번거롭지도 않고 간략하지만 지나치고 곧지 않았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의 말들의 여러 말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았다. 충분히 소화하고 토론하고 했다. 우리가 배울 거는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주자의 말뿐이 아니라 주자가 주자 자신의 어떤 이론을 세우는 과정으로서의 다양한 견해를 편견 없이 수용하는 거. 이거를 배워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요. 이건 어떤 점에서는 조선 실학파 이럴 때는 성호 이익에게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런 생각들. 굉장히 강론하는 방법이 열려있고 열려있기 때문에 어떤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학 같은 건 굉장히 번거롭고 어려운 것인데 그거 가르칠 때도 그러셨다고 그래요. 천리의 합하고 인정을 따라 자기 집에서 날마다 쓰는 규범을 삼았는데 그것을 지도할 때는 문답식으로 했다고. 물어보면 답하는 식으로.
굉장히 친절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또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초하루 보름이면은 가묘를 참배하고 유교 경전에 하나 읽었다는데 그것은 중용 15장이에요. 근데 중용 15장의 내용을 보니까 어떤 건가 하면 군자의 도는 먼 곳까지 가는데 반드시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는 것 같고 높은 곳을 가는데 반드시 낮은 곳에서 가는 것 같다. 이런 말이 있고 시편에 시가 하나 붙어 있는데 그 시는 처자들이 잘 화합하는 검은고를 타는 것과 같고 형제들이 잘 화합을 하면 활락하고 즐기게 된다. 너희 집안을 잘 이끌어가고 처자식을 즐겁게 해라. 이런 취지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평이하고 쉬운 데서부터 또 우리 가족에게서부터 잘 하자는 취지가 있는 것을 늘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정도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의 강학소가 어떤 분위기로 진행이 되었을지 우리 짐작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떤 의당의 강하게 분위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치국이나 학문 방법론의 요점만 얘기하면은 이래요. 의당은 당우의 시대를 본받는데 되게 중요하고 역할하는 사람이 한무제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한무제를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 건 드문데요. 이유가 재밌어요. 한무제는 어떤 그 요순의 시대를 회복하고자 문학하는 그 유학자들을 많이 신하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인들을 등용했기 때문에 한무제는 그래도 한번 기대할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고 또 관리의 임무에는 왕도와 폐도, 봉가말, 도수와 변송이 밝은 것도 의미는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실무적인 것에 동의를 해줘요. 물론 더 근본적인 것은 권선징악해서 노인을 편안히 하고 어린이들에게 살 곳을 주는 것이지만 하지만 그런 것도 했다고 해서 굉장히 생각이 좀 유연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것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치국에 있어서는 균전이 중요하다. 그래서 균전이는 모든 사람의 땅을 골고루 나눠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유영원의 반개수록이 굉장히 세상에 드문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반개수록은 그 기본 내용이 뭔가 하면 토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토지에 나눠진 것들이 군사제도라든지 이런 걸 엮어서 이제 국가를 개혁하자 이런 아이디어인데 핵심은 지금 입추의 여지도 없는 땅이 없는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주자는 게 가장 근본적인 아이디어거든요. 곧 생업에 대한 고려가 있어요. 보통 사람, 일반 사람들의 생업을 일으키는 것부터 국가의 개혁은 시작돼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가 근본적인 것인데 의당이 거기에 주목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외에 벽이단에 대한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아무리는 의당은 마지막까지 그냥 창동일기도 나오죠. 마지막까지 제자들의 강하게 힘을 써요.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도를 전하고자 하고, 물론 그건 자신이 생각한 도인데요. 그런 것들에 굉장히 집중했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 그의 어떤 학문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설정한 게 뭐가 있냐면은, 위학의 요점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가른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5가지를 얘기하는데요. 5가지 중에 제가 조금 유심히 본 거는 바로 역행 부분입니다. 역행에 보면은 사심을 얻게 해야 되는데 사심을 얻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한 가지 생각을 발동하고 한 가지 말을 말할 때 삼가 생각하며 사악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리고 어떤 말을 표현할 때에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끝까지 의를 따르게 되면 그때 한 가지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실천을 하는데 그 구체적인 실천이 그거 한 가지 하면 그게 다 된 게 아니고 그건 그 행위에 있어서의 한 가지 옳음에 불과하다. 어찌 보면 굉장히 친절하고 어찌 보면 굉장히 철저한 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의당이 남긴 화상찬에 보면은 굉장히 좀 재미난, 어떤 거는 겸사 같고 어떤 거는 자신의 실질을 그대로 돌린 것 같아서 보일 만한 것이 있는데요. 역량은 당세 훌륭한 일을 하기에 부족하고 사무는 오늘을 돕기에 부족하다네 라고 해서 자신을 굉장히 겸사를 했고, 치지하고 인을 구할 것이지만 사사로움은 두어서는 안 되니 제거해야지 라고 해서 자신 학문적인 이상을 피력했고, 살아서 순응하고 줘서 편안함을 하려 했지만 이름은 일컬어지지 않았구나 라고 해서 어떤 자신의 삶을 한편으로 자부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 명예가 크게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 아쉬워하는 듯도 약간은 보였어요.
하지만 의당의 그 많은 제자들에 의해서 의당의 학문은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결국 의당은 자신의 삶을 마치는데요. 근데 삶을 마치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도를 떠나서는 하루도 살 수 없다. 이건 의당의 말인데요. 그건 도와 일체가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구도자이면서 구인을 실천한 사람일 겁니다. 근데 공자님도 그랬어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그만큼 이제 도에 대한 희구와 열망이 강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도가 없어진 시대라고 자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이런 논리로 가져갔는데요. 물론 그의 도는 존화 양이라든지 화하를 향한 것이었지만 의당의 머릿속에 그것을 보존하고 있는 나라는 자신의 조국 조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이 망하니까 그것은 순국이자 꼭 순도가 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졌으니 도가 없어지고 자신의 생을 마치는 것도 이상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의당은 의당의 도를 구했고 의당의 도를 구한 만큼 자신의 어떤 삶의 정의는 얻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대와 자신의 제자들에서 동의가 되어서 계속 그러한 흐름은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백이 숙제를 두고 인을 구하여 인을 얻었다라고 평가한다면 의당 역시 자신이 생각하는 인을 구하고 인을 얻었다고는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것은 당시에는 적지 않은 동의자가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러하냐? 시대는 변하고 있기 때문에요. 변하는 시대에 항상 옳은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그렇다면 그 시대의 시기가 뭔가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광대학교 한문번역연구소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보성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8회 의당 학술대회의 토론을 맡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특히 함영대 교수님의 의당 박세화의 구인의 양상이라는 좋은 글을 또 보고 제가 질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PPT를 조금 넘겨가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걸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선생님께 질문 드릴 것은 구인이라는 인을 구하다라는 거를 다시 주목한 계기입니다. 2002년에 내재문화총서 3으로 의당집이 간행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의미 있는 성과가 꾸준히 배출이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5년에는 의당 박세화의 자경록 연구라는 논문이 있었고 2016년에 의당 박세화의 학문세계라고 해서 저술이 4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런 연구들을 보면 의당의 구인 정신을 굉장히 강조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2021년에 다시금 의당 선생의 구인을 강조하게 된 계기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보성 선생님하고는 숭룡관 대동문화연구원에 있을 때부터 인연이 아주 각별한데요. 이렇게 또 학술대회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더 좋습니다. 구인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당 박세화의 삶에서 구인은 뭐 본인 스스로 학문의 목표다. 자경록에서 이제 48살 때 냈던 자경록에서 학문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삼가는 걸 잘하고 사사로움을 제거해서 결국 인을 구하는 것이 학문의 목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삶을 관통하는 중요한 키워드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 자경록 연구라든지 의당 박세화의 학문 세계에 이제까지 연구됐던 많은 논문들이 수록돼 있어요. 그래서 또 거기에서 구인과 순도에 대해서 발표한 것도 꽤 있습니다. 근데 왜 다시 여러 번 공부한 것을 다시 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신데요. 아마 이 질문에서 밑에 구인자는 사람 인자를 쓰셨는데 저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질문에 있는 어질인자가 아마 질문의 취지는 그렇죠.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핵심은 구인의 저는 궁극적으로 이제 그런
의당 박사의 구인은 그 주시의 인설 이래로 인을 구해야 된다는 건 의당만의 문제의식이 아니고 뭐 백호 윤우라든지 조선의 유학자들에게 흔히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논법도 그다지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당은 단순히 구인을 한 게 아니고 구인을 하고 그 삶을 추적하면 구인의 과정이 구도의 과정이었고 구도가 되지 않는 세계에서는 순도, 자신의 삶을 마칠 수도 있다. 도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생각했고 또 생각을 실천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공자님 말씀처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건 도에 대한 강렬한 욕구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의당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저는 여기에서 그래서 구인을 했지만 결국 덕인, 그러면 인을 구해서 인을 얻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덕인의 방법을 이전의 논문들에서 이제 미처 다 그 언급하지 않았던 걸 몇 가지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과의 강학의 모습이라든지 또 민생의 삶에 이를테면 반개수록 같은 걸 주목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를 지적을 해서 결국 그의 삶이 뭐 한 번 살았고 되게 연구가 되었지만 어떤 더 그 의미를 더 새롭게 추구해 보는 건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한번 구인을 다시 찾았는데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예. 요즘 시국이 어수선해서 제가 사람을 구하는데 굉장히 강박관념이 있다 보니까 사람 인자를 썼는데 어질 인자가 많고 네네네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구인을 넘어서 득인을 네. 하였을 때의 어떤 효과 네. 그런 걸 더 강조를 하셨다는 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제가 좀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그 이제 구인 또 연결되어 있지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의당 선생님이 그 인에 대한 설명이 네. 주희의 인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호응한 결과이고 그리고 인은 만물 일체를 통해서 도달하는 게 아니고 인을 행해야 만물 일체가 이루어진다. 라고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한시를 전공하다 보니까 그 산문도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그 의당 선생님의 한시 중에 시학도라는 시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일기 오대흉, 만물 오전신. 제가 주목하는 건 이 삼구사구인데요. 네. 양양 인천지 동포 무휴진. 그래서 천지에 인이 가득하면 동포의 휴진 그 구별 간격, 경계가 없어진다. 이 논리를 아주 정확하게 써놓으신 것 같은데 이 한시가 선생님의 그 어떤 그 전개, 논리 전개에 도움이 되는 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네,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건 굉장히 저는 시를 봤는데 이 시는 제가 눈에 확 안 띄어서 못 봤는데 선생님께 알려주셔서 네. 고맙고요. 이건 뭐 철저하게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서명, 그 퇴계에 의해서 그 선조임금에 바치는 성악십도의 두 번째 도 이름이 서명도인데 서명은 장제가 그려놓은 것이고 그것에 대한 역대 설명을 다시 퇴계가 정리하면서 선조에게 올려서 인상적이고 중요한데 그 서명에 얘기하는 게 바로 사해 동포 사상인데 이 지금 시학도에게 보내는 바로 양양 인천지 동포무 휴진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제 그 사해 동포 사상의 또 다른 형태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결국 저것은 어찌 보면 조금 낭만적이고 뭐 어떻게 해야 그게 되는 건데 분명히 개성도 있고 다 다른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라고 볼 수 있지만 저기 보면은 결국 내가 인을 행하면 그리고 내가 인을 행하는 그 인을 행하는 방법이 핵심이 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 극기 복리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게 극기 복리는 자신을 위한 것이고 실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 핵심이 뭔가 하면 공자도 말한 충서 중에 충은 자신을 향하는 거고 서는 그 마음을 미루어 남에게 또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일관돼 있어야 되는 것인데 바로 이 부분에서는 바로 자신의 진심을 가지는 충보다는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에 대한 그 마음을 미루어 나가는 그 서가 필요한데 바로 그 장제의 서명에는 그런 논점이 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의당도 역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네. 나와 다른 사물 사이에 간격이 없는 상태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유학자들이 가진 굉장히 공통적인 어떤 희망인데 그걸 위해서는 사사로움이 끼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도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지극히 공적인 마음이 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사의 논리와도 이것은 맞닿아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의당의 구인의 논리에 이 말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그 한시를 쭉 보다 보니까 역시 그 어떤 성리학에 대한 그 진지한 고찰이 담긴 시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한번 한시도 어떤 자료로서 활용을 네, 좀 네, 물론 해주시면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 어떤 깊은 성찰은 한 시의 한 구절에 잘 담기거든요. 그렇죠. 저 당연히 좋은 연구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제가 조금 약간 경학 분야에 그렇게 큰 배움이 없는 상태에서 네. 약간 무지하게 질문을 드릴 수 있는데 세 번째 그 인과 경의 관계입니다. 네. 저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제가 이제 그 의당 선생님의 어떤 편지 부분을 발췌를 해왔어요. 그 충일 이한영에게 답한 편지의 일부인데요. 네. 정자의 경즉, 인재, 기중 혹은 우왈이라고 했으니까 또 정자의 말인데 경즉, 인이다. 라는 걸 인용한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이제 해석을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인은 마음의 덕이다. 그리고 경은 마음이 보존되는 그 상태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은 저 마지막 부분은 제가 조금 보충을 한 건데 인이 마음이라고 한다면 경이 마음이 보존한다고 됐으니까 그 마음 부분에 인을 넣으면 경은 인이 보존된 상태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저렇게 이제 의당 선생님이 어떤 논리를 펴셨는데, 네. 근데 제가 소학의 계고편을 보니까 네. 맨 마지막 구절에 고 경은 덕지 취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마음의 덕이 인이라고 했으니까 덕 부분에 그 인을 대치를 시키면 경은 결국 인의 집합체인 셈인데요. 그러면 정자의 경은 인이다라는 것과 동치되는 것과 이것도 매칭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 의당 선생님은 경은 인이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바로 넘어가진 않는다라고 비위 경시이냐라고 아예 명시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정자가 말한 인과 경의 관계 이걸 제가 잘 해석을 한 건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의당의 풀이 요거에 대한 이제 교수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예, 실은 이런 부분은 한 글자가 참 어려운데요. 예. 결국 정자의 말을 뜻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저 정자의 말을 의당이 풀이하는 과정에 깊은 의미가 뭘까는 이제 같이 선생님도 뭐 공부하는 처지고 저도 그러니까 짐작해 봐야 되는데 제 눈에는 이렇게 읽힙니다. 정자의 경을 하게 된다면 경이란 건 마음의 삼감인데요. 인은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지. 경이 곧 인이다라는 말보다는 경을 하면 인을 획득하게 되지. 이렇게 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아마 의당도 그렇게 해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가진 본래적인 덕의 문제고 그건 인이고 경은 뭐냐? 경은 마음이 보존돼 아까 선생님도 잘 풀었어요. 마음이 보존돼 있는 상태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 본래적 가치로서의 덕이고 하나는 그것을 수행해내거나 견지해내기 위한 분위기 어떤 상태의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그건 되는데 그런데 하지만 그것이 곧 경이 곧 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경시는 경이 곧 인이다라고 한 거는 아니지. 그러니까 적이라고 하는 것은 곧 적 위에 있는 적은 이 꼴의 뜻이 아니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효과가 있다 이런 취지로 아마 의당은 이해를 한 것 같고 저 역시 그게 자연스럽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선생님도 아마 그게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밑에 소학을 다시 가지고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이 능히 삼가할 수 있다면 마음을 보존할 수 있다. 이거는 위에 거랑 똑같은 논리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고요. 마음이 보존된다면 이치를 덕은 이거는 실사로서 획득한다는 것이죠. 이것도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맑은 상태가 되니까. 그러므로 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꼴 덕의 취라는 뉘앙스가 아니라 그럼 경은 뭐냐? 덕을 모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뜻으로 조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이제 주자학적 논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경은 덕, 인의 집합체라기보다는 네. 경은 네. 덕을 모을 수 있는 어떤 그렇습니다. 수단.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랑 똑같이 그렇습니다. 논리가 그렇습니다. 전개가 되는 거죠. 네. 실제로 그 모든 어떤 그런 수행의 방법으로 그 거경 국리다 할 때도 거경도 역시 핵심이 경에 있잖아요. 네. 국리 그럼 거경해서 국리를 하라는 건데 결국 그거는 수행 방법으로서의 취지지 그것의 본래적 덕은 아닙니다. 다만 그 수행 방법의 결과 그런 상태에 도달한 것도 우리는 경이라고, 경이 굉장히 의미를 방법으로서 취할 때도 있고 전체 획득된 상태로서도 경을 취하는데, 그런데 그 경도 일종의 그것도 하나의 덕이 있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인간이 가진 본래적 덕이다라고 말하기는 약간 결이 다르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풀이를 해주시니까 소학 계고편이나 우리 의당 선생님의 말씀이나 똑같이 네, 받아들여지고 굉장히 명료하게 잘 이해가 됩니다. 예,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게 결국은 이제 의당 선생님의 어떤 주경, 거사, 구인이라는 어떤 학적 강령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는데 네. 제가 그냥 이제 그 문집들을 보다 보니까 16세기에서 17세기 중반을 활동했던 이준이라는 문인이 유성룡의 문화생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 정엽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군자의 그런 애물지인, 어떤 삶을 만물을 사랑하는 어떤 인을 말하고 수가경이양 이런 건 굉장히 이제 그 공경하고 우러러 볼만하지만 사심소우. 그 사심이 있으면 좀 걱정스럽다라고 해서 공교롭게도 여기 보면 이제 어지린자, 삼갈경자, 사사로울 사자가 모두 쓰여서 문득 의당 선생님의 그 학적 강령을 떠올리게 합니다. 물론 이제 긴밀히 연결되진 않지만요. 그리고 제가 다른 곳에서 보니까 이제 간제 전우 선생의 그 편지에서도 어떤 이런 주경이나 거사는 이 상투적 그 선비들의 상투적인 말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강령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딱 저렇게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하신 의당 선생님의 그런 강령이 조선 문단의 어떤 흐름에서 확립됐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보면은 다 의당 선생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만 이렇게 절대 서술을 그렇지 않습니다. 해놓거든요. 예. 저 김보성 선생님의 궁금함이 저의 궁금함이어서 저도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거는 굉장히 인을 어떻게 획득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가졌던 사람에게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바로 주경과 거인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그 용어 자체가 독창성을 가진다거나 그 자체가 굉장히 창의적인 접근법이다 하기는 어려운 거죠. 저거는 우리가 문집 총괄이라든지 조금이라도 성리학에 관심을 가지고 수행을 시도했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보편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러면 의당이 왜 그럼 너무나 당연하고 보편적인 것을 했느냐. 의당은 기본적으로 학문에서 창안을 하는 걸 즐기지 않았어요. 주희의 그 경설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경설을 낼 수 있었고 또 가르쳤기 때문에 얼마나 자신의 얘기를 많이 넣을 수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행장에도 짧게 나와요. 주희가 이미 다 주자가 다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거기에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건 다 쓸데없는 말이고 우리는 잘 그것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새로운 창의적인 의견을 내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것도 마찬가지로 인을 구하는 방법으로서 주경이라든지 주경은 주경이라는 말도 있고 지경이라는 말도 있고 이 경에 대해서는 조선시대 내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사는 굳이 말을 거사라고 했지 존천리 아리뇨 그게 다 들어가는 게 그게 거사입니다. 아리뇨는 다 거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치면 전혀 그 용어 자체 독특성은 거의 없다고도 냉정해서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의당에 저것에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거는 그 용어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실천하는 방법은 조금씩 다 달라요. 맥락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아주 곡진하게 제자들에게 하는 말을 잘 결을 추적해 봤는데 그 핵심이 뭔가 하면은 굉장히 철저한 데가 있어요.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따지고 옳은지 따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끝에는 역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역행이 다 따지고 심각하게 생각해서 그 하나면 그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너는 이치에 통과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사람이 얼마나 하루에도 많은 일을 합니까? 그 하나하나에 다 그런 엄격한 통과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사라든지 그러니까
거사라는 말은 굉장히 평이한 말이지만 그럼 거사는 뭐가 공적인 일이고 뭐가 사적인 것이냐를 분간을 해야 끊임없는 분간을 통해 해야 되는 거고 끊임없이 분간하기 위해서 주경해야 되거든요. 집중하고 또 그 어떤 게 옳은 그래서 퇴계 선생님도 다른 사람 물건 들어오면 이걸 받아야 될까 말까 이 고민하는 이게 평생의 화두였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한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의당의 눈에 보이기에 옳지 않은 것 예를 들면 사로서 제거해야 될 것들에는 새롭게 들어오는 서양 문물도사가 될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군주가 없다는 것은 의당 군주가 있어야 되고 중화의 문명이 있어야지 그게 문명의 나라고 인간이 살아갈 곳이거든요. 그런데 쉽게 말하면 군주가 없는 이를테면 민주주의의 나라 의당에게는 너무나 사사로운 것이고 외국에 보면 그것도 너무 사사로운 거예요. 여기에서 논점은 무엇을 사로 규정하느냐 뒤집으면 무엇을 공으로 규정하는 것은 시기가 다른 것인데 시대마다 그죠. 근데 의당은 굉장히 굳건한 보수주의적인 쉽게 말하는 역사책에 나온 이른바 위정척사의 논리로 그 옳음을 견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옳음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했는데 목숨을 던진 거거든요. 그래서 시는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당은 그래서 우리 유심히 볼 것은 의당의 고심처와 그 고심처를 자신과 자신의 제자들에게 동의를 얻어서 제자들이 한 번 강의하면 200~300명씩 들었다는 거예요. 동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 시대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제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어떤 유학의 문명, 가르침을 이어나갔고 그 의당이 죽고 끊어진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서 또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동의했다는 거예요.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그거는 지금의 시와 다르다고 그걸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동의를 얻었던 일군의 지역에서 일군의 상당히 지적인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었던 어떤 의식이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그걸 보면 다 동의가 되느냐? 다 동의는 안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어느 결마다는 야, 이건 굉장히 진지하고 일단 그다음에 제가 그 논문에도 썼지만 반개수록의 균전론을 흔치 않거든요. 그거 뭔가 하면 생업을 살펴보고 민생을 살펴보는 관심이 있을 때 그런 책도 보이는 거거든요. 의당에 마음에는 시야에는 그런 게 들어와 있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은 이래라고 쉽게 단언할 게 아니라 그 결결마다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보고 평가해야 될 지점이 있지 않은가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역시 주경, 거사, 네, 네. 구인이라는 이 강령이 어떻게 보면 뭔가 클래식하게 어떤 시대이건 간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강령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걸 지금 2021년 이 시점에서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고,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즘에 도덕 시간에요. 무엇이 행복한 것이냐, 자아를 확립하고 그러니까 행복은 자신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 자아를 확립하고 자아를 획득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다른 사람은 들어와 있지 않아요. 공자는 급기봉대 자기를 절제하게 버리고 공적인 가치에 자신의 마음을 모아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급기봉대가 전혀 통하는 시대가 아니죠. 그렇죠. 지금 개인의 시대고 다원화된 가치를 동의하지 일률화된 가치를 강요하는 걸 절대 싫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덕과 규범이 누구나 동의할 그런 것들이 좀 무너져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의당은 그것이 의당의 그 가치 내에서 한정적인 것이긴 하지만 그런 가치를 추구하려고 했고 또 그런 그 가치를 깊이 자기가 접수해가지고 자신은 지켰고 그리고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도 얘기해서 동의를 시켰다. 우리는 내 가치를 바로 옆 사람에게 동의시킬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의당의 어떤 그런 어떤 자기 삶을 자기 시대에 지탱해 나가는 방법 같은 거는 좀 경건하게 볼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예, 지금 뭔가 배우고 있는 어떤 학생들이나 아니면 배움이 끝난 노학도라도 이 어떤 강령은 다시 한번 곱씹어 볼 만한 그런 요지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저는 여기까지 질문을 드렸는데 혹시 뭔가 질의는 안 나왔지만 좀 더 보충해서 말씀을 해주실 사항이 있는지.
예. 뭐 조금씩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가로 더 할 건 없고, 다만 의당 박세화의 어떤 이 삶의 방식, 쉽게 말하면 어느 소설에는 사랑을 위해 죽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의당 박사는 도를 위해 죽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를 위해 죽은 게 그 도를 우리 조선이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또 굳게 믿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실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가치나 자신의 육체의 욕망, 또 자신의 어떤 신뢰하는 그 특정한 그 무엇에 조금 휩쓸려서 결국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의당의 어떤 이런 어떤 가치 규정,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어떤 장엄하죠. 장엄하고 조금 더 규모가 있고, 또 거기 확고하고. 그런 것들은 어찌 보면 제 개인으로는 저는 가지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그렇게 오래 굳건히 간직할 수 있었을까? 이런 건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떤 더 관찰해 보고 싶은 여지가 있어요. 그분들은 적어도 자신 내에서는 굉장히 통일된 신념을 가지고 훼손되지 않고 그 옳음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으면서 살았던 게 아닌가 싶고, 저희들은 끊임없이 뭐가 옳은지 모른지 의심하잖아요. 자기 스스로의 가치에 대해서. 그런 걸 잘 묘사하면 좋은 드라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한번 의당의 저 논문 쓰면서 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거 한번 그렇다는 감정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머지않아 어떠한 결과물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교수님의. 예. 네, 이상으로 저희 그 함영대 교수님의 구인의 어떤 관련된 글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원광대학교의 김보성이었습니다. 예, 저는 한 번 더 말씀드리죠. 경상대 한문학과의 함영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